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싫어했던 과목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음악, 미술, 체육 정말 싫었습니다. 음미체. 이 과목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랬고, 가장 재미없었던 과목이 이제 윤리 쪽이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런 걸 가져와 갖고 제가 여러분들도 1시간 동안 지루하게 할까봐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그죠? 포렌식 윤리를 구태여 여러분들 앞에 하냐면은 사실은 포렌식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갖춰야 될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혹시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혹시 있으세요? 좀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죠? 열어드릴까요? 네, 좀 열어. 비밀이 많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방금 들었죠, 그죠? 이렇게 남이 보면은 안 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보면 안 될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저한테 보여주네요. 여러분 절대 이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의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기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준영인가요? 네, 그죠. 정준영 한금폰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물론 나쁜 짓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거기에 어떤 안 좋은 영상들이 있었던 거죠. 있었고, 그게 몇 년 후에, 공익제보 형태로 이렇게 제보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검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포렌식 업체가 그 사람의 폰의 데이터가 발견됐고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즉시 제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몇 년 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죠? 그건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면이 좀 있고 사실은 직업윤리에서도 좀 어긋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여러분 변호사 특권이라는 게 있고요. 변호사는 고객이 그러니까 의뢰인이 비밀을 다 알고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그러려면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 어떤 권리가 좀 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떤 의뢰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리의식이 있는 업체에 여러분들도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 두 사람들 잘 모릅니다.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의 스마트폰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윤리 문제가 좀 불거졌죠. 그죠? 윤리 문제가.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이 박용호 교수님하고 사적으로 농담 하고 했던 것들이 그 즉시에서 없어졌는데 이제는 녹음 기능이 다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주위에 녹음하고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저 지금 촬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영원히 기억되고 그죠? 기록에 남아서 스스로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에 어떤 굉장히 치명적으로 여러분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길 때는 이게 대중 앞에서 떠들어도 되는 얘기인지를 생각해보고 글을 남기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는 도대체 뭐길래 이런 사생활적인 게 좀 많이 있을까? 사실 이 사생활이라는 게 뭔지는 사실 이제 미국 법 논리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있을 권리. 여기는 혼자 있을 권리는 아니죠. 그죠? 여기는 같이 있는 거고. 근데 저기 문이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서 여기 우리들끼리만의 어떤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들 말고 또 제3자가 몰래 엿듣는다. 이건 이제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데이터에는 굉장히 많은 프라이버시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데이터가 의료정보는 제가 감기 걸렸다는 거는 뭐 그렇게 프라이버시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 코로나 걸렸다는 거는 엄청난 프라이버시였습니다. 그때는 초기라서 막 동선 추적하고 했는데, 제가 기억 남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 신고를 안 하고 근데 동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걸렸느냐? 모텔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웃지 마세요, 그죠? 잠자러 가서 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당한 그런 사례가 좀 있고요, 그죠? 물론 이제 종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사실 데이터에 관련되는 건 어떤 내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도 당연히 이제 비밀이고, 그죠? 금융 데이터도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밀은 그냥 혼자서만 간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뭐 몇 사람들까지만 간직하면 됐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없이 오프라인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죠. 그죠? 사실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요즘은 사람 쉽게 검거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보면은 다 동선 다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강력범죄,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범죄 예방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검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생활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들. 스마트폰 다 없고 교통카드도 안 하고 다 현금으로만 하고 이 농촌에서만 살고 그죠? CCTV가 없는 데서만 살고 그런 사람들 생활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굉장히 잡기 어렵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아니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흔적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는 내 흔적을 맘만 먹으면은 어디서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지하철 왔거든요. 그럼 지하철 오면서 들어갈 때 찍히고 나올 때 찍히고 그죠? 여기에서도 지금 찍히고 있고 뭐 이 맘만 먹으면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데이터들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업자들에게도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걸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데이터에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이 기록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은 좀 다르죠. 행동은 꾸밀 수 있는데, 사람 내적인 것들은 사실 자기만의 어떤 양심의 자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표출되는 거는 뭘까? 사람이 글로써 기록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을 표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C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행동이 이제 기록이 남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크게 사적 공간하고 공적 공간을 나눠집니다. 사적 공간하고 공적 공간을 나눠져서 사적 공간을 보호해주고 공적 공간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다가 그냥 버렸다고 칩시다. 그죠? 버린 걸 누가 주워서 본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걸 스스로 자기가 프라이버시 포기한 거이기 때문에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은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사적 공간은 건 철저하게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는 게 우리나라 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개념이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데이터에서도 사이버도 이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이버 공간은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들 일기 쓰시나 일기? 당연히 안 쓰겠죠, 그죠? 누가 일기를 써, 그죠? 일기를 안 쓰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감상 같은 걸 이제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일기 형태는 아니지만 일기처럼 적혀져 있는 곳, 그런 것은 사적 공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남이 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데이터를 암호화하죠, 그죠? 데이터 암호화해 본 사람 혹시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 이쪽 있네요, 그죠? 일단은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다. 그건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귀중한 거니까 안 돼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사할 때는 암호된 파일이 나오면 어떻게든지 보려고 해요. 거기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어떤 그 데이터 중에는 그 사적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공간. 혹시 SNS 많이 하시겠죠, 그죠? 페이스북 하시는 분. 별로 꽤 있네요. 페이스북에서도 나만 보기가 있어요. 나만 보기. 그리고 친구만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공개가 있습니다. 그죠? 전체 공개하면은 누구든지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공적 공간이겠죠. 친구만 보기는 어쩌면은 사적 공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공적 공간이라고 하기도 좀 어떤 어정쩡한 중간 단계예요. 그죠? 나만 보기는 당연히 어떤 사적 공간이죠. 근데 페이스북 메타라는 회사는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떤 내용들을 지켜줘야 되는 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가. 그죠? 그렇게 이제 중간지대는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해주는 거고, 어쩌면 이제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은 요 중간지대 이상이 이제 법으로 보호되는 거고, 저는 웬만하면 페이스북은 다 전체 공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저는 프라이버시가 없는 사람이죠. 배우자에게만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된다. 이상한. 그래서 배우자한테는 이제 친구 추가를 안 하죠. 그죠?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법에서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법,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호가 돼 있죠. 17조에 저도 한 번도 헌법을 본 적이 없는데 강의를 하려고 봤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죠. 사실 통신의 비밀은 최초에 나올 때는 이 보호받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통신이 나왔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사생활이라는 거는 그 이 사유지, 그 어떤 주거 내부에 폐쇄된 공간을 갖다가 사생활로 보호를 해줬고요. 거기를 벗어난 것은 사생활로 보호받지 않았죠. 근데 통신이라는 거는 요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회선을 타고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건 보호받지 못한다 했는데 법이 좀 바뀌어갖고 이제 통신도 어떤 기본권으로서 비밀을 지켜주는 시대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열거되지 아니었다고 해서 기본권으로 되는 것들을
그 경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헌법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되는 게 이제 정보 기본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IT 기기를 쓰면서 정보에 대한 활용, 어떤 데이터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시대가 좀 됐어요. 근데 이런 기본권들도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침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기본권이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형법에는 비밀 침해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요거는 피의자 사실 공표라고 해서 내가 어떤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뭘 조사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이선균 얼마 전에 자살했죠,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피의 사실이 공표 안 되고 비밀리에 수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이 그런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그 비밀이라는 게 엄청난 어떤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비밀을 침해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범죄일 수 있다. 그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요게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많이 살아야 되네요. 그죠? 이런 비밀 침해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내 비밀을 몰래 침해했다. 그건 괜찮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는 사람들끼리이기 때문인데 제3자가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1항의 형과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보호 쪽에 과목을 배우고 그쪽으로 나갈 건데 그러다 보면 어쩌면은 제3자의 데이터를 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특히나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치명적인 어떤 것들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볼 때는 반드시 그 대상자의 데이터를 봐도 된다는 걸 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해야 돼요. 동의 받아서 보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동의 받아서 하는 건 아무 문제 없고, 좀 동의를 안 해주겠죠. 내가 아까 박용호 교수 좀 보여달라니까 쉽게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죠?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범죄 저질렀을 거라고 의심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법원에 허락을 받습니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이건 봐야 되겠다. 그럼 국가의 어떤 강제 권력을 가지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합법적인 수단이 거치지 않고 보게 되면 이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고 특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직무 처리 중 알게 되는 경우. 의사, 당연히 개인의 어떤 그 병력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 또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변호사도 상대방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 이런 것도 알던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서업자가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 그건 없어요. 그죠? 앞으로 이거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된 거는 변호사의 직무상 보조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변호사의 직무상라는데, 그래도 어쩌면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 법이 좀 개정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영역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처벌받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부동산 거래해 보셨는데 뭐 전세나 월세, 전세 사시는 분, 월세 사시는 분, 집이 없으신 분, 이것도 중개업자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호를 해주는 이제 시대가 좀 됐어요. 그죠?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도 비슷하게 이렇게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고려대학교에서 그 학부생 중에 한 명이 이 태학 비슷하게 이제 자퇴를 좀 시켰는데 그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여자친구는 아니고 사적으로 이렇게 그 동아리에서 알게 된 그 선배 누나가 뭐 어찌 같이 가게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학생의 노트북을 보니까 그 자기의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여기 저장돼 있다는 거죠. 깜짝 놀라갖고 그렇게 고소를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학생을 갖다가 이제 자퇴를 좀 시키게 됐는데 기술적으로 알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좀 봐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사는 그냥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술 좀 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내보내기. 가장 쉽습니다.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를 하면은 특정한 이메일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정보가 나가갖고 누구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다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문제예요.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알게 될 위치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이런 쪽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사하는, 사실 우리가 수사 쪽에 갈 가능성이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지만, 조사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뭐 의뢰를 받아서 뭐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해서 준다든지 또는 노트북의 사용 내용을 뽑아서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들의 이제 수사관들은 자기 업무가 뭐예요? 업무가 범죄 사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그런 상황 같은 거 생각하고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것만 딱 찾아갖고 딱 그걸로 합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보면은 그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서 법정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조사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리한 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지키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좀 지켜라. 그게 이제 객관 의무입니다. 객관 의무라서 그 객관 의무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좀 받는 조항도 좀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제출했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 고소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유전자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이 피해자가 잘못 고소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나쁜 검사인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간혹 여러분들 이렇게 재심 청구해갖고 보면은 왜 그 당시에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그거에 어떤 잘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은 너무 한쪽에 이제 편향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확증 편향이라 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정치를 보시는 분, 정치인.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좀 보실 것 같긴 한데, 그 사람, 뭘 내가 하나 보면은 그거 유사한 걸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유머 같은 거 보면은 계속 비슷한 거 해갖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을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몰고 가게끔 해줍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가 중립적으로 이쪽 면도 있고 저쪽 면도 모든 면에서는 양쪽 면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한쪽으로 쭉 몰고 가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이상한 어떤 편견에 잡힐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반증되는 이렇게 원래 A라는 면이 아니라 B라는 면이 있다는 거를 봐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돼서 편견에 휩싸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사 의뢰를 많이 봤죠. 봤는데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이렇게 조사를 의뢰를 받았을 때 살인 사건에서의 누명을 썼다 그러면서 봤죠. 그러면 당연히 살인 사건 누명이니까 누명이 되는 걸 다 찾아갖고 철저하게 그것만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없는데 그러면서 줬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을 했었을 거라 그러면서 다시 조사를 의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의 종합적인 면을 좀 알게 되고 안티포렌식 행위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게 됐을 때 어떤 한쪽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양쪽 면이 다 있습니다. 조금씩 나쁜 짓을 하고 조금씩 좋은 짓을 하는 거지 정말 극도로 선한 사람, 극도로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맨날 거짓말하고 그죠? 또 어떤 일은 또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어떤 때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시죠.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죠? 범죄도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의 그 의견을 가지고 할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를 취급할 때 특히나 포렌식 전문가들이 취급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일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지금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객관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맞닥뜨릴 게 이제 이해충돌 문제죠. 그죠? 이해충돌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거는 사적으로 저기 유혜정 교수님하고 장남수 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뭐 부탁이야 뭐 언제든지 해도 괜찮죠. 그죠? 언제든 괜찮은데 이게 부탁이 아니라 청탁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좀 이게 부탁일까 청탁일까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윤리적으로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겠죠, 그죠? 근데 뭐 잘 알고 전화해갖고 뭐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면은 어이고 제가 이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꺼졌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라는 게 이해 충돌인데, 요거는 참, 어떤 기준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게 이제 선언적으로 돼 있지만, 사실 저도, 어쩔 때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청탁이었구나 생각이 좀 되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지났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 디지털 데이터를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해야 된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제 윤리 문제도 좀 있습니다. 윤리 문제가 뭐가 위에 게 없어졌네요. 포렌식 전문가로서는 누가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조사를 좀 부탁을 한다. 근데 능력도 안 되는데 돈을 준다니까 받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사적인 내용을 갖다가 그래도 창피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의 배우 연인들하고 나눈 대화를 뽑아서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급하니까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는 건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덜컥 받아갖고, 그걸 갖다가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렌식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 포렌식 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윤리로서 내가 전문가로서의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연구도 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능력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은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잊혀져 나가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죠? 박영훈 교수님 공부하시나요? 안 한대요. 그죠? 교수가 공부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죠? 끊임없이 이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챗GPT한테는 물어보면 지금 이런 것들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다 얘기를 해줘요.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거의 본질적인 의미 같은 것들은 알아내는 건 스스로 습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포렌식 이 의견서를 써서 법정에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이 과제물 제출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받은 것 중에 있는데 두 개의 소프트웨어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사성을 비교했는데 그 분명히 유사한데 국가수한테 보냈더니만 유사도가 10%라고 해갖고 재판에서 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 두 개 소프트웨어에서 100개 갖고 개발했는데 저보고 의뢰가 왔어요. 좀 밝혀달라고. 근데 제가 첫 번째 그 자격과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죠? 근데 꼭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몰래 그 국가수에 전화해서 너네들 뭐 갖고 했냐? 해갖고 도구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갖고 동일하게 돌렸죠. 그래서 동일하게 돌렸는데 70% 정도의 유사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둘 사이 차이가 뭐였을까? 그 도구 사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국가수에서는 그 사용법을,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정의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최대한 유사하게끔 어떤 그 내용을 골라서 만들어서 했더니 70% 나온 거죠. 그래서 법정에 다툼을 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한 건데, 그런 거에서도 보면은, 능력과 자격,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탐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포렌식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는 게 의뢰인과의 어떤 관계인데, 누가 나한테 의뢰하겠어요?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뭐 의뢰할 거잖아요. 아니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의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억울함을 해소달라고 하는 사람들 돈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사정사정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제가 뭐 힘들지만 최소 비용을 받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제가 최소 비용을 받고
우리 대학원생을 시킬 겁니다. 그죠? 하는 거고.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 가해를 했는데 승소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적어달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참 곤혹스러워요. 돈을 엄청나게 준다고 하죠. 저는. 이 의견서 한 장만 적어주면 몇 천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아이씨, 돈, 어떡하지? 거절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거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절 좀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객관적인 어떤 거를 지킬 수 있느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 보면은 사생활 침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정준영의 어떤 항공폰 사건에서도 포렌식 의뢰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아니면 그 즉시 뭘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어떤 걸 하려다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 식의 이 불투명한 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데이터를 파기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뭔 짓을 했는지 꼭 들여다보고 싶은 열망 같은 게 있거든요. 이놈이 잘못했을까 잘했을까 무슨 걸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끝나고 나서 지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참 안 지워져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자동적으로 삭제를 하고 어디까지 보관이 되고 한다는 것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사례 쪽만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받은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 굉장히 고위직이었는데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외국계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호주 기업인데 그 사람이 사용하던 USB, 어떤 데는 USB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회사를 갔다가 나가면서 그 USB에다가 회사 기밀자를 빼간 것 같아.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탄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떻게 완벽하게 지울 수 있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찌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인멸해 주게 되면은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증거인멸죄가. 증거인멸죄는 좀 다 이렇게 죄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범죄자가 자기 거를 지우는 거는 그거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칼을 갖다가 어디다가 몰래 버리지 그냥 두겠어요? 그걸 또 다시 처벌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건 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지워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이게 범죄인지 알고 도와준 거잖아요. 범죄 증거를 인멸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갖고 어디다 숨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이렇게 드라이버 몇 개 돌려갖고 하드디스크 빼고 자기가 가져가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모르면. 아니, 이게 뭐가 있는데, 열어보면 아주 쉽게 하드디스크 뽑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증거인멸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인멸하면 된다고 말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직접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얘기해주고, 저한테 간혹 물어보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데이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국에서 또 얼마 전에 여기 그 세종대학교 이 홍보 능력 굉장히 좋은데 이거 오늘 하는 거 홍보 한 모양이죠. YTN에서 여기 오늘 촬영해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이씨 무슨 그러면서 이제 특강을 거기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질문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 지울 수 있니? 다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죠? 그걸 하시면 됩니다. 공장 초기화를 하시면 돼요. 팩토리 리셋을 하시면 싹 지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알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내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쪽의 사람들도 범죄를 혼자 저지르나?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데이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그죠? 항상 좋은 말만 하고, 그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증거를 유리하게 해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었,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2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정말로, 이 보고서, 패스워드, 뭐 해갖고 뭐 하는 거에 대한 의견서를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어줄까?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안 되는데, 해서 거절했죠. 그때 정말 해갖고 한 30분만 쓰면 2천만 원 들어오는데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죠? 그런 식의 좀 있고요. 그죠? 정말 고액의 의뢰비가 옵니다. 유혹을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요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요거는 그렇게 돈을 갖다가 많이 주겠다고 하진 않았는데 이건 뭐냐면 개인이었어요. 개인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어떤 거를 얘기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죠. 그죠? 잡혀 들어갔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악성 코드를 배포한 사람이 몰래 자기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해서 카카오톡에다가 글을 올렸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악성 코드에 무슨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느냐. 원격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까지 해갖고 오픈 채팅방에서 할 수가 있느냐? 없죠, 그죠? 그래서 냉정하게 이건 안 된다고 이제 보고서를 적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보이스피싱에 하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다가 그 원격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설치하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설치가 되게 되면은 정말로 이 모든 걸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제어해갖고 금융 앱들도 요즘 금융 앱 중에는 그런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감지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뱅킹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혹시 이 기업은행 혹시 그런 은행 계좌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없으신 모양이죠. 하나은행 갖고 계신 분. 아니, 거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중은행은 괜찮은데 이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무서운 시대가 하나의 금융 그거 되면은 오픈뱅킹이라고 해갖고 모든 걸 다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돈을 다 빼가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출까지 받는 거예요, 대출까지. 그래서 대출도 최대한 받아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다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구글 스토어에 가서,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그거 말고는 설치하지 마세요. 설치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사람이 급하다 그래서 보고서를 1차 써주고, 좀 더 분석해 보니까,
최종 보고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돼야 되는데 최종 보고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비 보고서를 가져와 갖고 법정에 제출한 거예요. 그죠? 그럼 내 난감하죠. 이렇게. 그건 아니다 해갖고 제가 법정에 가서 다시 얘기했는데 시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시간. 이렇게 시간대,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거였는데 그 노트북을 안 킨 지 한 5, 6년이 지났어요. 5, 6년 지나가니까 당연히 그 노트북은 시계가 점점 느려졌겠죠. 그죠? 느려져 갖고 그러면 노트북에 있는 시간하고 거기에 그 노트북 안에 있는 데이터,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의 시간값이 오차가 있는데 그걸 미처 모르고 시간값이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쭉 보니까 요즘은 참 기기가 좋은 게 인터넷에 연결되면은 자동으로 시계를 보정을 해줘요. 그죠? 그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인가요? 뭐 그걸로 해서 자동적으로 시계를 보정해줘 갖고 웬만하면 시계가 이렇게 틀어진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한 5년 동안 안 꼈으니까 시계가 틀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간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설정되어 있던 이 윈도우 셋업에 시계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해갖고 다시 보정을 했는데 최종 보고서를 안 되고 예비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좀 고생을 좀 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 윤리로서 능력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그죠? 간혹 보면은 기자들이 특히나 그러는데 전화를 해갖고 그냥 물어보는 게 뭐 이상한 거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카카오톡 불통 사태 났을 때 카카오톡에 뭐 시스템 구설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뭐 아나요? 모르죠. 그죠? 근데 그건 기자들한테 그냥 농담처럼 뭐 모른다고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법정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탁할 때는 좀 깝깝하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 서울시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거의 이 국정원 편을 많이 들어갔고 법정에 가면은 국정원의 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간첩단 사건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거의 중국에서 북한에 그 출입국 기록 이게 이제 증거로 제출 이렇게 조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작됐다는 거 밝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오류가 발생하는데 왜 오류가 발생했느냐? 그 발생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뭐 대충 데이터베이스 오류거나 시스템 동작을 잘못 눌렀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 내가 가서 증언을 했죠. 그죠? 근데 상대방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냐면은 그런 출입국 관료 시스템을 운영해 본 적이 있냐고. 없지. 무슨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 개발할 때 참여해 본 적이 있냐고. 제 교수가 무슨 참여해 보겠어요. 그래서 망신 탁 톡톡이 당하고 정말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은 증언 선물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식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 이 어떤 나섬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진 사례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월호 때 여러 가지 이제 세월호의 그 CCTV가 조작되었다라는 누군가의 증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은 CCTV가 자기가 나올 때 한 9시 정도에 나왔는데 그때도 CCTV가 켜져 있는 걸 봤다라고 사람이 기억을 한 거죠. 근데 건져온 연거 보니까 8시 30분 정도에 CCTV가 꺼진 거예요. 그러면 이 30분 정도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거 조작되었다는 걸 계속 이렇게 간 거죠. 제가 아까 출발할 때 확증 평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쪽에 조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세월호를
누군가에 의한 어떤 잘못을 몰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걸 찾아내려고 그러면서 더구나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고, 되게 조작이 많이 되는데, 그걸 믿고 계속 확증 편향에서 이상한 걸 막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CCTV를 조사했던 절차에 포렌식 전문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어떤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낭비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정말로 그 분야를 제대로 아느냐, 제대로 모른다면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는 게 더 좋다 하는 생각이 좀 들 거죠. 이런 것들, 여기 뭐가 이제 뒤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사례 정도를 하고, 이 뒤에 것들은 그냥 정말로 윤리적인 문제라서 생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당연히 질문 안 하실 거라고 생각 좀 했어요. 그죠? 그래도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용기 내서 질문해 보시고,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 보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보를 보호 쪽에 많이 배울 거잖아요. 그것이 역으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항상 창과 방패 역할 좀 하게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이걸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